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5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32,000원 가까이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일단 수익은 축하드리고요. 다들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아마 관련 크리에이터 분들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차트 분석이라든지 고점 돌파라든지 그런 얘기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다른 면을 좀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오늘의 주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무가 괜찮은 상태인가, 그러면 재무가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봐야 됩니다.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4년 동안 경험했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리스크들,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 모두 다 지금까지 열심히 언급을 드렸고요. 최근에 와서 계속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제표가 다시 좋지 않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각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지금은 수익을 익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오히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투자금 확보가 다시 한번 이 상승의 날개를 꺾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과 짜고 하락을 유도한다. 근데 공매도가 지금 잔고도 사실 얼마 없는 상황이고, 제가 공매도 세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가를 더 올려서 높은 지점에서 악재를 터뜨리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오히려 더 그게 공매도 세력이겠죠.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의 매수를 유도해서 상승을 들어오면 그때 이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게 공매도 세력이 아닐까. 그러고 자꾸 이제 밑에서 제가 매도를 했다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2만 원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고 중후반에서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정말 이제 진면모를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불편하시면 안 보시면 되고요. 댓글 굳이 나쁜 댓글 안 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분기 보고서입니다. 오늘 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분기 보고서를 보고 있는 크리에이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기 보고서를 보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기 보고서 상으로 재무제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일단 눈에 띄는 것은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3천억 가까이로 작년 말 대비해서 3,400억이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유동 자산은 늘어났지만 현금성 자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당장 현금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유동 자산은 이런 매출 채권, 미청구공사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현금성 자산이 3천억 가까이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채 상황을 보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는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 단기 차입금입니다. 작년 말 1조 8천억 대비해서 2조 1천억까지 결국에는 2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금성 자산이 3천억인데 단기 차입금이 2조라고 한다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 2조라는 뜻입니다. 그럼 현금이 없는데 부채를 어떻게 갚느냐?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지금은 두산 밥캣밖에 없죠.
밑에 두산 퓨얼셀도 적자인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부채에 따른 이자를 내는데 이 두산 밥켓의 이 배당금, 그죠? 배당금을 모두 다 소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유보금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2023년 12월에 88%에서 24년 6월까지 증가하는 듯 보였습니다. 재무제표가 개선이 되는 듯 했지만 최근에 2024년 3분기, 4분기 해서 급격하게 유보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2025년 1분기에도 유보율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부채 비율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고 재무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재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원재료 및 생산 설비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원재료 및 생산 설비의 맨 아래를 내려가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얼마나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기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겠습니다. 연도별 예상 투자액이 보이죠? 63기 2025년 SMR 설비 투자 등 해서 건물, 구축,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서 2,70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2025년 아직 2분기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무형자산, 정보화, 관리 지원 부문에서 올해는 4,8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SMR 관련해서 3,200억을 투자하게 되고요. 그 이외의 투자도 해서 4,700억, 올해와 거의 동일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202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SMR 관련해서 2,900억 가까이를 투자하게 되고요. 나머지 대형 가스 터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투자해서 3,600억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년 동안 지금 1조 3천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현금성 자산이 얼마라고 했죠? 3천억입니다. 단기 차입금 2조 1천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조 3천억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2025년은 이미 이제 투자도 진행이 되었고, 여기 말고 이제 두산 밥켓에 담보금을, 그죠? 주식 담보 대출을 해서 일부 현금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체코의 두산 스코다 파워를 통해서 자금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시면 여전한 두산 밥켓 쓰임새, 에너빌리티 주담대 확대라고 해서 올해만 대출 금액을 1,700억을 늘렸고 사업 재편에 무산된 영향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래 두산 밥켓의 지분 담보 대출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상당한데요. 1조 4천억 정도를 총 받았습니다. 주식수 4,100만 주를 담보로 이미 맡겨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1조 4천억이 신규로 2025년에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이 받아 놓은 상황에서 이거를 차환하는 과정에서 차환도 했고, 그래서 아까 맨 위에 나타났듯이 두산밥켓의 신규 대출 금액은 1,700억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차입금 해가지고 받은 게 1,700억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두산 밥켓의 주식수가 지금 90% 가까이가 자금 조달에 이미 두산 주식 담보 대출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력이 이제 10% 정도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다 이제 담보로 할지 아니면 남겨놓을지는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주식수가 10%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담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는 이 두산 밥캣을 떨어뜨리면서 총 현금 1조 2천억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차입금 7천억 원을 감소하고 현금 5천억 원을 확보해서 부채에 대한 이자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서 투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는 이제 차입금이 2조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현금이 3천억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 5년 동안에 이 많은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한데 거기에 대한 재무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두산밥켓의 지분으로 1,700억 확보했고 그 다음에 체코 두산 스코다 파워를 증시 상장하면서 확보한 게 1,000억입니다. 그러면 2,7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올해 투자 금액은 일부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 투자되어야 되는 8천억 정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2028년에도 그 투자 금액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두산 경영진들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SMR 시장이 얼마가 커지고 원전 시장이 르네상스가 왔고 이러는 상황에서 SMR에 대한 수주를 아무리 한다고 한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캐파 가지고는 많은 매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2026년, 27년에 SMR 설비 투자를 6천억 가까이를 다 진행해야만이 2027년부터 연 20개를 생산할 수 있는 폭발적인 캐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돈을 마련하는지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아까 그 중에 한 방법이 유상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수가 지금 이제 6억 4천만 주고요. 종목 분석을 들어갔을 때는 지금 두산 대주주의 지분이 30.3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 지분이 희석되면 30% 아래로 떨어지면 분명히 이제 이 대주주에 대한 필수적인 그런 30%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산이 더 이상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유상증자를 해서 두산이 30.39%에 대한 주식을 전량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된다면 주식수 지분이 줄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유상증자를 모두 참여할 각오를 하고 유상증자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100%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충분히 지금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재무가. 유상증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주 배정이 있고 3자 배정이 있습니다. 3자는 두산 지주사 자체가 3자로 들어가서 그냥 두산 지주사만 돈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주 배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있는데 아마도 주주 배정을 하게 되면 엄청난 반발에 휩싸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얼마 전에 두산 밥켓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한번 합병이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지금 단기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투자금이 절실하고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는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도대체 어떤 것으로 마련할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상증자,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유상증자인데 그게 3자일지 아니면은 주주 배정일지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산 밥켓을 또 블록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분 10%를 차입을 하지 않고, 그죠? 그 주담대를 받지 않고 남겨놨습니다. 그 10%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두산 밥켓의 지분을 블록딜을 하곤 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블록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10%에 대해서 블록딜을 다 하게 되면 지금 두산 밥켓이 46,000원이기 때문에 한 4천억, 5천억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에 대한 선택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두산 지주사에서 계속 생각했던 것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을 엮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엮으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두산 밥켓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율을 낮추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두산 밥켓에 대한 가격을 떨어뜨리고 또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에 대한 그런 비율을 맞추게 된다면 그것도 좀 이제 애매한 상황이고요. 두산 밥켓 주주분들이 또 상당히 이제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었던 2번이 되었던 지금은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그럼 3번에 대해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두산 큐벡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계열사를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3번은 근데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었던 건데요. 사실 3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바로 두산 밥켓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갔을 때, 특히 그 과정에서 두산 큐벡스를 활용한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 3번을 쉽게 큐벡스를 매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을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가능성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두산 중공업 시절에 언제 이 유상증자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대충 느낌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1조 3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박정훈 회장 등 퓨얼셀 지분 무상 증여했다. 요 소식은 2020년 9월 4일에 나왔습니다. 2020년 9월 4일 기억해 주시고 2020년 9월 4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4일이죠.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자, 2020년 9월 4일입니다. 두산중공업이 바닥을 치다가 이제 이 풍력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런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2,000원, 3,000원대에서 16,000원 가까이 올라갔었는데요. 자, 2020년 9월 4일이 언제죠? 주가가 지금 이제 딱 고점 근처에 14,000원 가까이 갔을 때 유상증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다시 쌍바닥 찍고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유상증자가 좋아서 이렇게 올라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때도 지금과 유사하게 MSCI에 대한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월, 5월, 8월, 11월은 MSCI 리밸런싱 정기 변경이 있는 날입니다. 2월, 8월은 분기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요. 5월과 11월이 반기 리밸런싱이라서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큽니다. 그 중에 이때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되다가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거래량이 피크를 찍고 내려왔던 구간인데요. 자, 2020년 11월 30일입니다. 2020년 11월에 반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반기 리밸런싱이 끝나자마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자마자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주가가 쭉 다시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듯 내려가는 듯 하면서 쭉 그냥 계속 고점 대비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상황이 저는 이제 좀 겹쳤고요. 지금도 사실상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았을 때 뭔가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생겼으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조정을 받거나 지루하게 움직이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엔 굉장히 특이하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있죠. 근데 하필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상당히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지금 5월 15일이죠. 반기 리밸런싱에 대한 구간입니다. 어제 편출 편입 종목에 대한 결정이 났고요. 5월 30일까지 그 패시브 자금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저 때처럼 더 올라가서 피크를 찍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주목하는 것은 주가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상증자입니다.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의 12%가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29일입니다. 21년 11월 29일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1년 11월 29일 21년 11월 29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1년이면 여기죠. 21년 11월 29일입니다. 자,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여기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점을 한번 찍고 고점 근처까지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살짝 꺾이는 지점에 유상증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때의 가격은 22,000원, 23,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항상 주가가 오르고 나면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더라. 항상 그래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좀 높을 때 유상증자를 발표했고요. 사실 두산 밥캣을 떼어낸다라는 그 발표를 할 때도 주가가 좀 올랐을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도 사업구조 개편, 1조 투자 여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원전에 투입하겠다 24년 8월 4일에 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24년 8월 4일 보겠습니다. 24년 8월 4일 이때도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질 때였죠. 한참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우선 협상자 선정에 대한 발표가 났고 거기서 웨스팅하우스가 초를 치면서 눌러졌는데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사업 재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억울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주가가 이제 올라갈 쯤에 딱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제 올라갈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캐파가 필요하다. 근데 캐파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수천억이 아니라 지금 1조 가까이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돈이 없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1번 안, 2번 안, 4번, 3번 안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이렇게 높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떤 발표를 하든 간에 두산 경영진들은 그 주가에 대한 상승분이 이미 거의 다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단기에 대한 하락은 충분히 가만히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위해서 그죠? 사람들이 원전, SMR 가스터빈 이렇게 믿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 지금 투자금이 없으니까 투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신 향후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상승과 수주량은 확정적이니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추측성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허황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사업 보고서인데요. 2023년 3월 21일이죠. 요거는 22년의 사업 보고서입니다. 근데 제가 22년 사업 보고서를 왜 갑자기 보느냐? 아까 21년 11월 29일에 두산 중공업 시절에 갑자기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중공업 시절에 현금성 자산 60기 3천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산 중공업 시절에 이때 단기 차입금 1조 2천억 수준입니다. 이때는 한번 유상증자 경험해서 상당히 단기 차입금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고 투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일부 금액은 차입금 상환, 일부 금액은 투자 금액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22년에 그게 이제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현금성 자산이 저렇게 연말에 갔을 때 부족했다는 뜻이고 이미 투자금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현금성 자산이 감소를 한 상황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 블록딜을 한번 했죠.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한번 했는데 그것도 다 썼습니다. 근데 단기 차입금이 지금 2022년보다 훨씬 증가를 했죠. 지금 오히려 저 때보다 재무 상태가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 때는 이제 유상증자를 했는데 지금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의문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두산 밥캣에 이 담보를 하더라도 이자율이 지금 4점 중반대
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자이기 때문에 두산 밥캣 이 수익 걷어들여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돈이 쌓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7년까지는 죽어라 죽어라 돈 억지로 구해가지고 지금 투자해놓고 이제 장사가 잘 되기를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2027년이란 말이죠. 근데 그 2년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가 이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무언가 경영진이 한번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이런 것도 있더라라고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SMR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두산 지오솔루션도 해상풍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에 2024년 6월에 205억 유상증자를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1년 지나갔거든요. 205억 금방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출자를 할 텐데 그 금액을 또 어떻게 마련할 건가? 에너빌리티도 돈이 없는데 밑에 퓨얼셀도 있고 지오 솔루션도 있고 리사이클링 솔루션도 있고 돈 들어갈 분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셔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도 이제 뭐 다 보진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왜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다 팔고 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제표가 상당히 거슬리고, 지금 이제 이 주가도 어느 적정선에서 제가 입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도 다 정리를 한 거고,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식 한 주가 비쌀수록 주식수를 덜 늘릴 수 있는 또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같은 1조를 하더라도 2만 원에서 1조를 하면은 주식수가 5천만 주가 늘어나야 되는데 3만 원에서 1조를 하면은 주식수가 이 5천만 주가 아니라 지금 한 3천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주식수 늘리는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 두산 밥캣 블록딜을 하더라도 밥캣 주주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밥캣에 대한 이 움직임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밥캣 블록딜을 이제 10%다 해버린다고 하더라도 마련할 수 있는 게 5천억이고 지금 이 사실상 차입금을 일부 갚고 이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사실 부족하다. 뭔가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할 거다. 내년쯤 갔을 때도. 몇 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요즘 뭐 원전 뉴스, SMR 뉴스 좋은 뉴스들이 도배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너무 먼 미래를 가지고 이 지금 당장에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뉴스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형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주가에 대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MSCI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면 근데 그 전에 이 주가가 한참 올라갔을 때 두산 경영진이 갑작스럽게 2020년 11월 30일 다음에 12월 1일에 발표했듯이 그런 발표를 할 수가 있다.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